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네, 아마 원래 낸 거랑 제가 일정 때문에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이 남아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그 발표드릴 주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제목을 From Disk to FTQC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연세대학교에 있는 양자 컴퓨터와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FTQC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연결해 나갈 것인지 그 점에 오늘은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강연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학부생이나 처음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이미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좀,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사실, From Disk to FTQC인데, 사실 강의 순서는 제가 거꾸로 가려고 하거든요. 먼저 많이 넘어갔네. FTQC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큐로 이어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가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TQC부터 디스큐로 오히려 이번에는 거꾸로 역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이 FTQC 디스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좀 저희 그 러닝이나 저희 KSK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게 이제 KSK 폴 페스트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한 행사이고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같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 저희 알빈 퀀텀에서도 많은 이제 지원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행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만 빨리 드릴게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IBM 퀀텀에서 한국의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리드를 하고 있고요. 뭐, 퀀텀 리더십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올해도 시작이 될 건데, 어, IBM 퀀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연세대학교 시스템 설치할 때도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 쪽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전엔 제가 또 연세대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키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그 SCC라는 동아리가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SCC에서는 물리학 약간 전반적인 분야를 이제 많이 다뤘다면은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 자체가 많이 이렇게 중요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양자 컴퓨팅 분야에 집중을 한 동아리로 이제 키아가 저희 이제 만들게 되셨고, 그리고 저희도 키아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키 너드보케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진행하고 계신 키아 학생분들 중에도 이제 키스키 너드보케로 합류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속속 있는데, 이 키스키 너드보케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많은 너드보케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학생분들이 저희 IBM 퀀텀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IBM 퀀텀의 리서처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이제 IBM 퀀텀 하드웨어와 약간 소프트웨어도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양자 컴퓨팅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먼저 제가 그 IBM 퀀텀 로드맵을 하나 일단 먼저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작아서, 스크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어서 잠깐만 저거 레퍼런스를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IBM 퀀텀 로드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IBM 퀀텀 로드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맨 처음에 IBM's 로드맵 for 퀀텀 컴퓨팅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고, 여기 살짝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왼쪽에 아이고, 왼쪽에 요 뷰 더 디테일드 로드맵, 요 디테일 로드맵 한 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로드맵을 이제 여러분들 노트북에서도 랩탑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된 걸로 요 색깔이랑 이런 것들 잘 비슷한 거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띄워놓고 보시면서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물론 요 상태에서 할 거는 아니고 좀 쪼개서 볼게요. 저희 지금 현재 로드맵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디벨롭먼트 로드맵. 이 디벨롭먼트 로드맵은 이제 실제로 연세대학교에 지금 설치된 시스템 1을 포함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고객사들이나 이런 데에다 직접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뱅 퀀텀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디벨롭먼트 로드맵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노베이션 로드맵은 조금 더 저희 이제 리서치 관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뭐 FTQC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랑 그다음 리서치 마일스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이 이노베이션 로드맵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디벨롭먼트 로드맵부터 먼저 볼게요. 그 윗부분이 이제 디벨롭먼트 로드맵에 해당하는데, 역시 이제 디벨롭먼트 로드맵은 이제 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아이뱅 퀀텀 로드맵에 해당을 합니다. 이 아이뱅 퀀텀 로드맵에서 지금 이제 잠깐 살펴볼 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이렇게 가서 볼게요. 자, 네. 지금, 아니, 지금 볼 거는 요 하드웨어 쪽에 대해 가지고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이제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기 캐롯이 있는 저기가 지금 2024년이고요, 작년. 그 다음에 지금 나이트워크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5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나이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또 보시면은 스타일링이랑 블루제이라고 하는 폴트 토러런트 시스템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스타일링이랑 블루제이가 이제 오늘 약간 많이 다루게 될그 폴트 토러런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사실 그 전에도 잠깐만 조금만 그 코멘트를 드리면, 이 나이트워크라는 디바이스도 이 스타일링으로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니스큐 레벨에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성능들을 많이 향상한 모델이 나오게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를 포함해서 뭐 앞에 헤론, 심지어 사실 앞에 헤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에 이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이글도 그렇고, 사실 모두 다 이제 100큐빗 내외의 이제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 100큐빗 내에서도 사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100큐빗 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연구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점을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 그 니스큐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거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로드맵으로 넘어갈게요. 이노베이션 로드맵은 이제 여기 룬, 포카브라, 포카투, 스탈린이라고 하는 게 2025년부터 앞으로 이제 4년간 이제 진행될 시스템들인데, 지금 이제 요걸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는 게 좋겠죠. 저희가 결국 이 이노베이션 로드맵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라지 스케일 폴토런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오류 정정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지 스케일 폴토런트 퀀텀 컴퓨터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큰 스케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류 정정이 되고 이제 그 내성이 있는 거죠. 그 오류 내성이 있는 양적 컴퓨터가 무엇이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큐빗의 개수가 아무리 폴토런트라고 하더라도 큐빗의 개수가 하나, 두 개, 뭐 10개 정도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클래시컬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지 스케일 한 이제 100개 이상의 아니면 100개가 넘는 훨씬 이제 많은 수의 큐빗들을 실제로 놓고 그거를 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퀀텀 어드밴티지든지 이런 그 양자 컴퓨터의 이제 진정한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100개가 넘는 뭐 수백 개의 큐빗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폴트 토러런트. 결국 이 폴트 토러런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있는 디스크 디바이스에서는 노이즈로 인한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실행 가능한 회로라든가 그 게이트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제한이 돼 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에러 코렉션, 즉 오류 정정입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두 번째 디멘전이 될 거예요. 잠깐 이제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건 이제 약간 메모리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제 보통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한 16기가 정도 메모리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16기가 정도 메모리에 해당하는 큐빗의 개수가 대충 이제 30큐빗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30큐빗까지는 그래서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랩탑으로 30큐빗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메모리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걸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뭐 슈퍼컴퓨터나 인간한 컴퓨터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애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30큐빗짜리 시뮬레이션은 이미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는 사실 랩탑으로 10큐빗 정도 내외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벌써 좀 버거운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역시 그래도 이제 계속 메모리 관점에서 보자면은 IBM의 이제 뭐 서밋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슈퍼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메모리를 고려했을 때 이게 48큐빗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이제 컴퓨터들을 다 연결한다고 했으면은 그 스케일을 따졌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60큐빗 정도가 될 건데 이제 IBM에서는 2029년까지 200큐빗의 로지컬 큐빗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좀 아까 그 저기 정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꽤나 앰비셔스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앰비셔스한 로드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이게 그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도 있고 해서 그 간단한 거는 넘어가고 여기로 갈게요. 자. 이제 그 폴 토러런스로 가는데 필요한 그 이 세 가지 키 디멘션을 다시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서피스 코드, 이제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이제 폴 토러런스 쪽에 이제 조금 더 다시 집중을 하고 라지 스케일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사실 그 서피스 코드라는 게 여러분들 에러 코렉션을 공부하면은 뭐 그냥 리피테이션 코드나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뭐 쇼 코드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조금 가장 이제 인코딩 레이트가 좀 높고 좀 의미가 있다고 봤던 거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서피스 코드입니다. 근데 이 서피스 코드를 IBM에서는 서피스 코드만으로는 폴트 톨러런스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이 서피스 코드에서 만드는 로지컬 큐빗의 개수가 실제 피지컬 큐빗의 개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냉동고에다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저희가 1121큐빗까지 이제 넣어보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지만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어떤 브레이크스루 없이 현재 기술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큐빗의 개수는 1000개까지는 안 되고 많아야 이제 3, 400개 정도, 이제 몇백 개 정도의 피지컬 큐빗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로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약간 잠정적인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피스 코드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정확한 로지컬 큐빗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거를 인코딩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폴트 톨러런스 로드맵을 이 폴트 톨러런스를 이제 모듈러 아키텍처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슈퍼컨덕팅 이제 초전도 양자 컴퓨터와 약간 다른 양자 컴퓨터하고의 차이를 조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초전도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이제 하나의 냉동고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다른 냉동고에 있는 양자 컴퓨터와 연결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양자 컴퓨터처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험 결과도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가능해야 결국 하나의 냉동고에 있는 양자 컴퓨터가 여러 개로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의 개수가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식으로 이 컴퓨팅 성능을 늘려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폴트 톨러런트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엔지니어링이 필요해요. 어떤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냐? 결국 그 하나의 그 냉동고 안에 최대한 많은 큐빗을 넣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 수가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실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론적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실제 그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오늘은 요 세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 아카이브 2506-030994 저 이제 논문이 저희가 폴토런트 로드맵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제 논문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폴토런트 퀀텀 컴퓨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폴토런트하고 어드레서블하고 유니버설하고 어댑티브하고 모듈러하고 에피션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이제 뭐 그 다시 보기로 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논문 직접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폴토런트 양자 퀀텀 컴퓨터를 IBM에서는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잠깐 돌아가면 여기 첫 번째 스케일링 비욘드 서피스 코드 이거를 서피스 코드가 안 돼서 그러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살펴볼게요. 스케일링 비욘드 서피스 코드는 저희가 2024년에 네이처의 논문이 나왔었던 그로스 코드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게 저희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로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저희가 12큐빗, 그로스가 이제 다스 두 개를 하면은 이제 다스 곱하기 다스가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144개의 데이터 큐빗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144개의 데이터 큐빗을 이제 12개의 로지컬 큐빗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정확히 여기는 이제 그 페리티 체크하는 그 신드롬 큐빗까지 합하면은 사실 이제 288개기는 해요. 그래서 288개 실제 피지컬 큐빗이 들어간다. 288개의 피지컬 큐빗으로 12개의 로지컬 큐빗을 만들 건데 이 12개의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데 똑같이 서피스 코드로 만들면 몇 개가 들어가냐? 지금 정확한 숫자가 틀릴 수도 있는데 1444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1444랑, 근데 그걸 또 신드롬 큐빅까지 곱해야겠죠? 그래서 2배 다시 하면 뭐 288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숫자랑 지금 이제 그로스 코드의 1444랑 144 비교하면 딱 1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로스 코드에서 사실 이렇게 코드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데 필요한 피지컬 큐빗의 개수를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게 결국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중간에 그려져 있는 롱레인지 커플링이라는 게 필요해요. 즉, 서피스 코드를 생각할 때는 저희가 모든 큐빗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배열이 돼 있어서 이 큐빗들이 바로 옆에 있는 애들과만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로스 코드에서 가정하는 거는 그것만으로 이제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빗들끼리 연결을 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신드롬 메저먼트 이제 에러 측정을 더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적은 큐빗만으로도 이제 더 많은 수의 로지컬 큐빗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먼저 볼게요. 이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할 수 있냐를 보는데 지금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아까 논문으로 공개가 안 됐어요. 논문으로 공개는 안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을 그냥 이제 저희 IBM에서 발표한 자료로 이제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레티스면은 이제 좌우 상하에 있는 네 방향의 커넥션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6방향이죠. 여기서 4방향하고 추가로 멀리 가는 요구까지 있으면 6방향인데 이 6방향의 커넥션이 가능하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6방향의 커넥션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냥 4개나 뭐 3개나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 하는 정확도랑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 두 번째 근거는 이게 그 칩 안에서 사실 바로 옆에 있는 큐빅끼리의 커플링을 하는 거랑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의 커플러를 만드는 거랑 이 커플러 자체의 구조가 다른데 좀 길어야 되잖아요. 커플러가 길어져야 되는데 이 길어지는 거를 감당 가능한지, 그것도 이제 여기서 길이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이제 맨 밑에 게 10mm, 14mm가 이제 맨 밑에 두 개거든요. 이거를 이제 14mm 정도면은 칩 전체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길이가 14mm예요. 그래서 14mm까지 이제 칩을 전부 가로지르는 길이까지 이거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5의 2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에러 레이트니까 아직 이제 그 99% 이상의 에러 레이트, 이제 지금 시납 게이트의 에러 레이트에 거의 이제 그냥 똑같죠, 사실. 이제 시납 게이트의 에러 레이트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것도 정말 재밌어요. 세 번째는 브레이킹 더 플레인. 이제 앞에서 보시면 뒤에 걸로 먼저 볼게요. 요걸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네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큐빗들을 만드는 거는 사실 그냥 이 판 위에서 만들기가 쉽겠죠?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되어 있는 커플러들이 다른 커플러 위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다른 커플러 위를 지나가서 연결할 수 있는 게 되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였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커플러 위를 이제 버티컬하게 연결해가지고 커플러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똑같이 그냥 플레인 위에서 한 거랑 버티컬하게 한 거랑 그냥 여기서는 완전히 똑같았죠. 똑같은 에러 레이트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프로블럼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서피스 코드도 이걸 리얼타임 디코딩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사실 그 구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리얼타임 디코딩이라는 게 결국 그 여기서 에러를 관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속도가 뭐 슈퍼컴퓨터만큼 그렇게 막 빠른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사실 몇 마이크로세크, 뭐 몇 밀리세크, 많아 이제 뭐 몇 초 정도 이렇게 많아 뭐 몇 마이크로세크거든요. 이게 T1, T2 타임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로세컨드,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이게 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심지어 이게 그냥 받자마자 그냥 이렇게 커넥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로지컬하게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고 무슨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연산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이제 그 딜리프 프로파게이션 메소드를 적용을 함으로써 릴레이 BP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건 논문이 나왔어요. 릴레이 BP로 적용을 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폴토러런트한 퀀텀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부닥쳐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결국 이렇게 실험 결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이제 그 폴토러런트 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이거를 결국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헤론 디바이스가 이제 왼쪽 헤론 디바이스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헤비 헥사고널 레티스에서 그 큐빗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룬에서는 이게 당연히 똑같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보시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사실 사람의 손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죠.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게 됐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리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엔지니어링 이제는 컴퓨터가 이거를 학습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도 IBM에서는 이제 그런 지금까지 했었던 것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그 반도체 설계나 이런 것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모두 모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을 모두 모으면 이제 약간은 이제 실제 칩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모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모으면 그런 폴트런트한 양자 컴퓨터가 되냐? 아직 더 있어요. 아직 더 해야 돼요.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이제 그 로드맵도 지금 여기서 다 같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일단 가운데 있는 요 바이브레이트 바이시클 코드라고 하는 게 방금 저희가 얘기했었던 BB 코드, 그로스 코드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로지컬 큐빗을 어떻게 만들 거냐? BB 코드로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답안이 되겠고, 사실 큐빗만 만들면 끝이 아니에요. 큐빗을 만든 다음에 그 큐빗 가지고 게이트를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 큐빗들을 가지고 게이트로 이제 시낫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쇼 알고리즘, 뭐 크로스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었던 뭐 IQP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돌려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사실 그게 서피스 코드나 다른 이제 에러 커렉션에서도 항상 문제였어요. 이게 엔코딩을 하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IBM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방법은 이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이 이 로지컬 메모리에 있는 큐빗들을 이제 읽어내 가지고 여기서 읽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CPU랑 그 다음에 뭐 SRAM이나 뭐 레지스터 같은 구조를 차용을 하듯이 이제 이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에서 큐빗을 읽고 여기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다시 메모리로 내려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레티스 서저리라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에서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것들은 또 역시 저 아카이브 논문 2개 2407, 뭐 2410 시작하는 저 논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모듈러 아키텍처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모듈러 아키텍처라는 건 이 12큐빗짜리의 이런 양자 컴퓨터들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12큐빗짜리 만든다고 끝이 아니죠. 이 12큐빗짜리를 그러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붙여서 계속 24, 48 그리고 200큐빗까지 이렇게 늘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바로 이제 L 커플러, 그 벨 페어 제너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L 커플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유니버설 어댑터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이 유니버설 어댑터가 LPU에 연결이 되고 이 LPU에 연결이 됨으로써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다른 메모리에 있는 애들을 이 유니버설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읽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읽어온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LPU로 다시 모아서 거기서 계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LPU 사이에서 시나시나 그런 이제 넌로컬 게이트들을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L 커플러랑 유니버설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그 유니버설한 이제 게이트 셋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매직 스테이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폴터런트 로드맵을 만들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 유니버설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파울리 오퍼레이터 시나 뭐 하다마드 게이트나 그 다음에 뭐 엑스 게이트나 이런 것들 말고도 그 모든 그냥 arbitrary한 RX 게이트, RI 게이트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냐? 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똑같이 이 에러 커렉션이 된 폴트런트한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게 역시 당연하지가 않게 돼요. 그 당연하지 않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매직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연구가 많이 됐었죠.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매직 스테이트를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매직 스테이트를 증류를 함으로써 이 퓨어한 매직 스테이트를 이제 각각의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으로 인젝션을 해주고 이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에서 이 매직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넌 클리포드 게이트들 이제 시나 X 게이트가 아니라 T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RX, RY, RZ 게이트 같은 것들을 이 매직 스테이트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이 되게 될 겁니다. 시간을 이제 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방금 했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최대한 적은 수의 큐빗을 가지고 피지컬한 큐빗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로지컬 큐빗을 만들 수 있냐 그거는 요 네이처 논문에서 발표를 한 그로스 코드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엔지니어링 문제죠. 이런 아니, 죄송해요. 엔지니어링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요거를 가지고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냐. 이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논문, 그리고 아카이브 논문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문제, 실제로 그것이 이제 디코딩을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디코딩에 관해 가지고 리얼타임 디코딩이 가능하냐, 이것도 릴레이 BP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로드맵의 아래쪽 4개 기억하시나요? 그 4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방금까지 여러분들 보셨던 피규어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올해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되겠죠? 저희 이제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11월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이제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는 이제 이 룬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안 할 수가 얘기를 해도 되나?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제 룬이 이제 올해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쿠카브라, 이제 룬에서는 첫 번째로 요거를 보여요. 룬에서는 투 로지컬 큐빅 2개를 가지고 그로스 코드라는 걸 가지고 에러 커렉션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전에 구글에서 만들었었던 그 친구하고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에러 커렉션 코드가 그로스 코드로 바뀐 거죠. 이 그로스 코드로 로지컬 큐빗을 만들 수가 있냐? 그거를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 룬 디바이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이거를 먼저 12큐빅까지도 이제 늘릴 거예요. 룬에서 이미 이거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으면은 그걸 12큐빅까지 늘리는 것도 저희는 사실 이제 어렵지 않게 보고 있고, 이게 12큐빗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것을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서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은 아까 얘기했었던 매직 스테이트 팩토리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넌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C낫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클리포드 오퍼레이션, 로지컬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결국 이 LPU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만들게 될 거고, 그럼 이 LPU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내년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좀 당연히 될 것처럼 혹시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과 다른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을 연결하는 작업, 즉 이제 사실 하나의 양자 컴퓨터와 다른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작업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이 작업을 실제로 이제 로지컬 프로세싱 유닛끼리 이것을 연결을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두 개 연결되어 있는 큐빅 사이에서 로지컬한 오퍼레이션, C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거는 이제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매직 스테이트 팩토리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매직 스테이트 팩토리가 매직 스테이트를 넣어주면서 이제 넌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버셜한 양적 컴퓨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2025년, 6년, 7년, 8년에 저희가 보여드리게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전에 그냥 어떤 로지컬 스탈링이나 이런 폴 토러런트한 퀀텀 컴퓨터가 2029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랑 일단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달라졌고요. 사실 이제 이 정도 로드맵을 나왔을 때 이제 아까 이제 박찬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여지고, 그 다음 지금까지 IBM에서 얘기를 했었던 모든 로드맵을 지켜왔던 것으로 볼 때, 사실 이 스탈링까지 만들게 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토런트한 퀀텀 컴퓨팅이 이제 2028년까지 구현을 하고 2029년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신뢰성 있는 로드맵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스타일링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타일링은 이제 IBM 퀀텀 시스템 2랑 비슷한 컨피그레이션인데,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이 시스템이 이제 이전에 약간 IBM 퀀텀 시스템 1의 샹들리에나 시스템 2의 이제 모듈러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점
약간 인더스트리얼하게 실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양자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볼 법한 데이터 센터에서 볼 법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스타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그 스타링이 그래서 얼마나 클 거냐라고 하면은 그 스타링 같은 경우에는 아이벤 퀀텀 시스템 2 뭐 한 개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하죠, 사실. 아이벤 퀀텀 시스템 2 한 개 정도의 사이즈에서 똑같이 이제 200개의 로지컬 큐빗을 다룰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뭔가 엔지니어링적으로 많은 그 과정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시스템 1이나 시스템 2가 이런 모양으로 설계된 데는 사실 이제 스타일링이나 이런 더 큰 폴토런트한 퀀텀 컴퓨터를 만들 때 충분한 공간을 이제 갖고 저희가 이 모듈러한 아키텍처니까 이 모듈러한 아키텍처를 이제 옮김으로써 전에 이제 사용했었던 거를 그대로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만 바꿔서 그리고 양자 컴퓨터 안에 있는 칩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룸 템퍼러처 디바이스만 바꿔서 이 스타일링으로 변화시키는 거를 고려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정도의 스타일링으로 만든 스타일링이 이제 알림 퀀텀 시스템 2 하나 정도의 크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블루제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앰비셔스합니다. 이게 블루제이가 스타일링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2000 로지컬 큐빗이 요 안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실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엔지니어링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스타일링 아마 그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혹시 디벨로퍼 컨퍼런스 가시는 분이 있으면 가가지고 또 여쭤보신다거나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을 때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벌써 막 40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이제서야 다음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다음 부분을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사실 이제 그 요청을 하셨던 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거는 폴토런트 로드맵이지만 사실 그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양자 컴퓨터를 폴토런트한 양자 컴퓨터가 뭐 4년, 5년 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듣기 좋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학생이기도 하고 뭐 그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연구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4년이나 5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당연히 아니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4년이나 5년 동안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일어날 거를 이제 IBM에서 제시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저희 이미 완성이 됐지만, 저희 이제 일본의 리켄에서 퀀텀 센트릭 데이터 센터가 생겼죠. 이제 아이벤 퀀텀 시스템 2랑 그 다음에 리켄에 있는 그 후가쿠랑 연결을 한 이제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 센터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2026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QCSC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퀀텀 어드밴티지 결국 저희가 폴토런스 퀀텀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런 니스크 디바이스를 가지고 양자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7년과 2027년에는 곧 출시가 되는 이제 에러 코렉티드 퀀텀 컴퓨터를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놀레지들을 이렇게 어댑트하는 과정이 필요가 하겠죠. 이제 지금까지 리스크에서 얻었던 과정들을 이제 갈무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에러 코렉티드 퀀텀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 2027년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처로서 그 다음에 그 학생으로서도 약간 비슷한 타임라인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에러 커렉티드 퀀텀 컴퓨터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도 올해 매년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탐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제 실제 폴토런트 에러 커렉티드 퀀텀 컴퓨터로 나아갈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어나가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28년에는 이제 그 First Error Corrected Quantum Computer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될 텐데, 근데 사실 뭐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거는 2028년 말이나 9년 정도가 돼야지 사용 가능하겠죠. 이제 그 전까지 여전히 이제 이 에러 커렉티드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시간이 더 있을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큐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경험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얻게 되는 지식들을 잘 갖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제 2027년과 2018년, 2019년 이제 실제로 에러 커렉티드 퀀텀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할 때 이제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사실 제가 학생이라서 약간 저 학생이기도 해서 이제 하는 생각은 뭐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다른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이어나가고 싶을 텐데, 그게 에러 커렉티드 퀀텀 컴퓨터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많이 오산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방금 얘기를 했었던 퀀텀 어드밴티지, 이런 양자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의 기반은 결국 요 논문이죠. 지난번에 로트 유틸리티 세션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논문에 이제 케미스트리 비욘드 익exact 솔루션스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게 작년 논문이거든요. 작년 논문인데, 이제 작년에 벌써 이제 달성을 했던 게 이런 뭐 M2에서 퀀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결과, 그리고 FE2S2, 그리고 FE4S4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결과들이 가장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슈퍼컴퓨터나 굉장히 비싼 어떤 고전적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한계인 이제 지금 이제 DMRG가 그런 한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DMRG 정도가 되는 이 한계에서, 그리고 이 CCS에서 얻게 되는 한계나 이런 것들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근접을 했습니다. FE2S2가 벌써 약간 DMRG 아직 에러가 안에 있어요. 에러가 안에 있지만 약간 이제 DMRG 결과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FE2S2 논문에서 이제 여기서 most accurate classical method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얻게 된 결과, 양자 컴퓨터의 SPD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이제 가장 정확한 클래시컬 메소드와 실제로 거의 일치하는 결과, 이런 분자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고 있고, FE4S4에서 요거는 이제 작년 논문에서는 아니고 이제 올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계속해가지고 또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연구에서 얻게 된 결과가 지금 이제 아래 있는 게 이제 DMRG거든요. 또 아까는 이제 CCS지만 지금 이제 DMRG거든요. 이제 DMRG 결과에 아까는 거의 이제 보이지도 않았던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점점 그거에 근접해 가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볼 때 이제 이런 퀀텀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스큐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달성을 하냐, 그거의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이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입니다.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은 이 양자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 자체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CPU와 GPU,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래시컬한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랩탑이 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데스크탑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예전에 많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다뤘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슈퍼컴퓨터나, 사실 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필요한 거는 굉장히 정밀한 계산이고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요구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나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리켄에 만들어진 RCCS, 이제 리켄에 만들어졌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요 후아쿠라고 하는 세계 2, 3위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후아쿠와 그다음 아이벤 퀀텀 시스템 2 간에 이제 400
400Gbps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 QCSC 시스템을 만들었고, RPI에서도 이제 이 RPI에서 갖고 있는 아이모스 슈퍼컴퓨터와 그 다음에 퀀텀 시스템 1을 연결을 해서 QCSC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만들고 있는 거는 요거잖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양자 회로들, 이런 것들을 실행을 양자 컴퓨터에서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도 추가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이 그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것, 양자 컴퓨터에서 하는 거는 결국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에 집중을 하고, 클래시컬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 풀게 된다면은, 이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넣을 걸 그랬나 싶은데, 요 앞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요런 4FE, 4S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큐빗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 77큐빗이나 뭐 그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의 숫자가 벌써 아까 기억하시죠? 지구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다 합했을 때 메모리 숫자가 이제 60큐빗 정도인데, 정확히는 77은 아니고 72큐빗이에요. 이제, 근데 72큐빗짜리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것을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감당이 가능하냐? 당연히 그거는 아닌 거고, 그러면 고전적인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 다른 이제 근사 방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에서 이 SQD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그런 메모리의 제한이 없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중첩이랑 여러 가지 익스포넨셜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거의 약간 모스트 애큐레이트한 클래시컬 메소드에 거의 이제 근접하는 정도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 모스트 애큐레이트한 클래시컬 메소드를 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벌써 퀀텀 어드밴티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사실은 이제 이 밑에 있는 뭐 DMRG라든지 이런 비싼 계산을 하는데 걸리는 것보다 이 QCSC 계산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얻는데 걸린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 DMRG 계산을 돌릴 때 저희가 최소한 막 2주, 3주, 한 달 정도 걸리는 계산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요 QCSC 계산으로 해서 얻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가쿠 머신 한 이제 3시간 정도 사용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뭐 이제 하루 정도 사용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거를 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퀀텀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와 고전적인 컴퓨터를 같이 썼을 때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을 약간 초과를 해도 괜찮나요? 어, 이게 5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결국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구조가 사실 그런 폴트 토러런트한 퀀텀 컴퓨터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제 그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아니죠. 이게 폴트 토러런트한 퀀텀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여전히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 아까 앞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QP 알고리즘 기억하시나요?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폴트 토러런트한 시스템이 나온다면은 꼭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QP만 가지고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4FE, 4S 계산 QP만 가지고는 해도 이제 저희가 지금 봤었던 것처럼 막 2시간, 3시간 이런 정도의 계산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전혀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QP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 필요한 계산 시간이 한 몇만 일 이런 정도, 년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막 뭐 몇십 년, 100년인가요? 이제 10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는 계산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서 고전적인 컴퓨터로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양자 컴퓨터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니스큐 디바이스, 양자 폴트 토러런트한 디바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슈퍼컴퓨터랑 그 다음 양자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조금 넘어갈게요. 그것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것도 이 알고리즘이 니스크에서 잘 작동한다고 니스크에서 잘 작동하는데 폴트런트한 퀀텀 컴퓨터에서 잘 작동 안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폴트런트한 퀀텀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응용 분야에 맞게 지금 에스티메이터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양자 컴퓨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양자 컴퓨터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왼쪽이 양자 컴퓨터고 그 외에는 다 후가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후가쿠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양자 회로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폴트런트한 퀀텀 컴퓨터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니스크 디바이스에서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문제만 찾기보다는, 이제 니스크 디바이스에서 안 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이피션스를 고려해가지고 더 실제로 실행 가능한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것과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수행 가능한 부분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제 퀀텀 알고리즘,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퀀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아직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덧붙이고 싶은 게, 요 로드맵에 이제 살펴보시면 사실 요것도 있어요. 아직 요건 이제 새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 스타링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서 하드웨어 퍼포먼스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틸리티 스케일 다이내믹 서킷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 게, 앞에까지 보시면 막 1년에 하나씩 막 이렇게 올렸던 거에 비해서 요건 막 4년짜리 로드맵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다이나믹 서킷이라고 하는 것도 어, 다이나믹 서킷은 저거예요. 관측을 하고 그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 이제 회로를 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이 다이나믹 서킷인데, 이 다이나믹 서킷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은 사실 지금까지 많이 연구가 되지도 않았어요. IBM에서는 물론이고, IBM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는 물론이고, IBM에서도 아직 이제 이 키스킷에서 다이나믹 서킷을 지원을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들이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유틸리티 스케일 다이내믹 서킷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거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유틸리티 스케일 다이내믹 서킷을 활용하면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똑같은 결과가 에러 커렉션이 되는 폴트런트한 퀀텀 컴퓨터에서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트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퀀텀 컴퓨터를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저거 가져와 주시고. 키스케 펄페스트 오늘 이제 하고 있는 게, 이건 인포메이션 세션이지만 이제 IBM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여주실 거 있나요? 네, 네.